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KWDC24에서 당신의 표가 버벅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조상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발표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오늘의 메인 발표 주제인 인스트루먼트 입장에서 조금은 도전적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유저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가져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인스트루먼트를 통한 예제 앱의 행 디버깅과 스위프트 UI, 뷰 최적화를 통한 유저 경험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 방법론 위주가 아닌 문제를 직면했을 때의 상황과 그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을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니 각자의 개발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발표를 공들여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개발 여정에 제 발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은 사용자의 동작에 대상의 응답이 없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을 만한 일들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휴대폰을 켜기 위해서 전화 버튼을 누르거나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전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폰의 화면이 켜지는 것을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의 답장이 오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만약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딸깍하고 눌렀는데 버튼이 다시 나오지 않고 눌러진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눌렀음에도 화면이 켜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는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배터리가 부족하여 켜지지 않는 상태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황은 어떨까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보낸 즉시 답장이 오지 않아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선 상황과 비교하면 반응이 오기까지의 지연 시간이 있었던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에서는 기대와 다른 상황인 것을 인지하였고 후자에서는 크게 이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지연, 즉 행에 대한 용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탭하는 것과 같이 독립된 상호작용의 형태는 입력에 대해 즉시 반응한 것을 기대하지만 요청, 반응 형태의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연이 용인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고 본인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의 앱에서는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요청이 시작되고 2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도착하여 완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버튼이 눌러진 후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되며 버튼의 색이 변경되었고 잠시 후 완료 메시지가 떴죠. 버튼 색이 바뀐 걸 요청 접수로 이해하여 응답 완료 메시지가 뜨기 전까지의 지연 시간이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버튼과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실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완료 메시지가 뜨기 전 지연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피드백을 받지 못한 사용자는 전송이 정상적으로 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버튼과 같이 독립된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은 보통 액션 후 응답까지 100ms 미만이면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면 해당 시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250ms 미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각적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편으로 판단하는데 연속성을 기준으로 이보다 길어지면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인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대부분의 툴들이 250ms 이상부터 행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맥락에 따라 부자연스러움을 느낌을 줄 수 있어 해당 구간을 마이크로행이라고 부릅니다. 500ms 이상부터는 정식적인 행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행이 길어질수록 응답하지 않는 앱은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행을 줄여 앱의 응답성을 높이는 건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응답이 없는 앱은 사용자가 앱을 이탈하거나 앱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앱을 삭제하고 부정적인 리뷰를 남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행을 추적하여 수정하는 건 개발자가 사용자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행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 베타 테스트, 릴리즈 배포 총 3가지 프로세스로 구분할 때 엑스코드에서는 세 프로세스 단계 모두 행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이며 시간 관계상 베타와 릴리즈 배포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잠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가볍게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행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행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행을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메인 스레드가 바쁜 경우, 메인 스레드가 블록된 경우, 비동기로 발생하는 행으로 나누고 이를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통해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우선 오늘 살펴볼 예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에서는 각 풍경들과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불러와 리스트로 보여주는 앱입니다. 설명문은 처음에 영문으로 노출되며 잠시 후 한글로 번역을 요청하여 번역된 문장이 영어 원문을 대신하여 보여주고 각 행을 선택할 경우 고층 빌딩이 밀접한 도시의 야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설명을 TTS로 읽어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제 영상은 최적화가 이미 완료되어 행이 발생하지 않는 예제를 실행한 영상인데요. 저는 행이 발생하는 예제로 시작하여 영상과 같이 행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디버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인 스레드가 바빴을 경우에 발생하는 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반응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타임 프로파일러와 스위프트 UI 뷰 바디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리스트에 대한 안티 패턴 사례와 함께 포이치를 사용하여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앱을 사용하는 도중 메인 스레드가 반응이 없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작업으로 인해 바빴던 경우, 다른 하나는 메인 스레드가 블락된 경우죠. 첫 번째 케이스는 잠시 후 살펴보시게 될 인스트루먼트의 메인 스레드들에게 다양한 CPU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서 완료한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메인 스레드들에게 CPU 활동이 없거나 미미하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메인 스레드가 바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황부터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제 예제에서 행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행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상단에 타이머를 넣었는데 페이지 진입 후에 타이머가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1초 정도 지난 후에야 타이머가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을 시각적으로 감지했으니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여 어떤 원인 때문에 행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커맨드 I를 이용해 인스트루먼트를 실행해보면 프로젝트를 디버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표시됩니다. 특정한 이슈를 타겟팅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보여지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행이 발생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죠. 이럴 때는 우선 호출 스택과 함께 전체적인 앱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 프로파일러를 이용하는 것이 이슈를 파악하는 첫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 프로파일러를 선택하고 인스트루먼트를 실행한 뒤 녹화 버튼을 눌러 앱이 행이 발생한 뎁스까지 동작해 볼게요. 네, 영상과 같이 행이 발생한 이후 우측 인스트루먼트의 행 스트랙에 무언가 표시가 되었죠. 인스트루먼트를 확인해 보면 사진과 같이 행 섹션에서 주황색 구간의 행이 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가 순간적으로 반응이 없는 메인 스레드를 감지했고 이를 표시한 것이죠.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발생한 행을 우클릭하여 선택해 보면 Set Inspection Range and Zoom 버튼을 통해 행이 발생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인 스레드 트랙을 확인하면 행이 발생한 구간 대부분 메인 스레드의 사용량이 평균 80에서 1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로써 이번에 감지한 행은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행 발생 원인 중 메인 스레드가 바쁜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의 하단에는 선택한 스레드 구간 동안의 작업들이 보여지는 호출 트리뷰와 무거운 작업 수로 정렬되어 있는 헤비스트 스택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행 발생 구간 대부분에서 시간을 차지하는 작업이 각 이미지 설명 셀을 담당하는 이미지 디스크립션 아이템의 바디 게터 호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각 리스트에 있는 셀에 대한 뷰의 호출이 오랜 시간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디 게터 부분을 빠르게 변경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는 스레드가 바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소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바쁠 수도 있고 같은 메소드를 여러 번 실행하는 작업이라 바쁠 수도 있죠. 메소드의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해당 메소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해당 코드를 호출한 이후의 시점을 살펴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짧게 줄일 수 있도록 리팩토링 해야 해요. 만약 같은 작업이 여러 번 실행된다면 해당 메소드 자체를 최적화하는 대신 호출 이전의 시점을 살펴보며 호출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 프로파일러는 작업을 주기별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로 호출 중인 메소드를 확인하여 총 작업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타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해당 원인이 호출 빈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발생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방금 행 발생 원인이 되는 작업은 찾았지만 해당 작업의 시간이 원인인지 아니면 호출 횟수가 원인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따라서 잠깐 보았던 인스트루먼트의 특정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Swift UI View Body 인스트루먼트입니다. Swift UI View Body 인스트루먼트는 Swift UI의 뷰를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호출 횟수 등을 알려주는 도구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원인들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구죠. 아까와 같은 타임 프로파일러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통해 뷰 바디 툴을 추가하고 다시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뷰 바디 트랙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녹화 시간 동안 몇 번 바디를 호출했는지 각각의 구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트랙에서 하나의 구간은 하나의 뷰 바디 호출을 의미하는데 구간들이 모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는 렌더링 시간이 스위프트 UI가 목표로 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 디스크립션이라고 써진 구간들이 여러 개 밀집되는 것이 보이는데 호출 트리뷰를 보면 아이템이 1초 동안 30회가 렌더링된 것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셀 자체가 뷰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것과 더불어 화면에서 보여지는 셀의 개수는 많아봐야 6, 7개 정도인데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셀까지 렌더링하면서 메인 스레드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원인은 잠시 후에 파악하기로 하고 일단 셀이 과도하게 호출되는 원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인스트루먼트의 하단 호출 트리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작업을 우클릭하여 리빌 앤 엑스코드를 누르면 엑스코드가 열리면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디스크립션 리스트 페이지에서 뷰 모델의 디스크립션 리스트를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스크롤 뷰와 V스택만의 조합으로 보여주고 있어 디스크립션 리스트의 개수인 30개만큼 아이템을 한 번에 렌더링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단순 컨테이너와 레이지 컨테이너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혹시 두 차이점이 잘 파악이 되시나요? 스위프트 UI에는 여러 뷰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존재하는데요. V스택과 같이 보여지지 않는 정의된 모든 뷰를 즉시 한 번에 그리는 컨테이너가 있는 반면 레이지 V스택, 리스트와 같이 현재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그려주고 필요할 때마다 뷰를 렌더링해주는 지연 타입의 컨테이너가 존재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굳이 한 번에 렌더링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지연 속성을 가진 컨테이너 중 리스트를 이용하여 리팩토링 해볼게요. 이제 다시 인스트루먼트를 녹화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에 1초가 넘는 행이 감지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370ms 정도의 마이크로행만 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바디 섹션에서도 이미지 디스크립션 아이템의 바디 실행이 7회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와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리스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리스트와 뷰 아이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스위프트 UI의 리스트와 테이블은 일관성을 위해 뷰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즉시 수집합니다. 따라서 리스트와 테이블의 콘텐츠는 아이디를 빨리 생성할 수 있다면 로드 및 업데이트 시간도 곧바로 빨라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때문에 리스트는 몇 행을 표시해야 할지 각 행의 식별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데이터 컬렉션을 곧바로 찾아가 각 엘리멘트의 아이디를 결정합니다. 각각의 뷰를 생성하기 위해 콘텐츠 클로저가 호출되고 리스트는 아이디와 콘텐츠를 합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행을 생성하게 됩니다. 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스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곧바로 자기가 사용해야 할 아이디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콘텐츠가 일정한 수의 뷰로 나뉘어져야 해요. 콘텐츠가 일정한 수의 뷰로 나뉘어진다는 개념이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간단한 예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수정한 예제처럼 디스크립션이라는 어레이의 각 엘리멘트별로 이미지 디스크립션 아이템의 리스트를 로우 콘텐츠로 생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레이의 모든 엘리멘트는 아이템이라는 단일 뷰를 생성하므로 해당 코드는 각 엘리멘트가 일정한 수의 뷰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ST 랭코드가 영어인 디스크립션만 보여주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if문을 사용하여 필터링을 추가하였고 이제 리스트는 번역 언어가 en인 엘리멘트의 로우 콘텐트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뷰를 그리는 조건문이 뷰 클로저 내부에 있으므로 리스트는 클로저를 호출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몇 개의 뷰를 그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려진 행들의 뷰 아이디를 가져오기 위해 결국 모든 뷰 클로저를 호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실제로 보여진 행보다 더 많은 뷰 클로저를 호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니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엘리멘트당 그려야 할 뷰가 몇 개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if문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필터 자체를 데이터 컬렉션으로 옮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이치가 참조하는 모든 컬렉션의 모든 엘리멘트들은 아이템이라는 하나의 뷰를 리턴하는 것이 보장되므로 엘리멘트랑 리턴하는 뷰의 개수가 일정하게 되어 리스트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단, 데이터가 커지면서 바디에서 필터링 동작 시 뷰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포이치 내부에서 필터를 넣는 것보다는 모델로 따로 빼내서 작업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각 리스트에 있는 포이치들로부터 비롯한 로우의 개수는 엘리멘트 개수에 각 엘리멘트가 생성한 뷰의 개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 상황을 대입하면 엘리멘트 개수는 디스크립션스의 개수, 엘리멘트가 생성한 뷰는 아이템이 되겠죠. 엘리멘트당 뷰의 개수는 반드시 상수로 유지해야 하며 안 그러면 아이디에 뷰까지 빌드해야 비로소 각 행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뷰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섹션을 제외한 곳에서는 포이치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뷰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접근법은 아이디를 즉시 수집하는 리스트와 테이블에서만 유용하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다시 인스트루먼트로 돌아와서 아까 리스트로 리팩토리한 결과를 살펴볼게요. 아직 마이크로행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유저가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 다른 기기인 아이패드에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실행했더니 리팩토링 전과 같이 570ms 정도의 중앙색 행 구간이 발생하네요. 뷰 바디 트랙도 확인해보니 아까 아이폰에서 확인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아이템이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보다 아이패드 화면이 더 큰 만큼 보여지는 화면에 셀이 더 많이 노출되었고 그만큼 아이폰에 비해 렌더링이 더 많이 되어 마이크로행의 소요 시간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처럼 개발 및 테스트 때에는 사소하게 보여지던 행이 배포 후 환경이 다른 유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행 또한 일반 행처럼 잘 수정해야 합니다. 행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시 최적화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방금 전 이미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횟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이번에는 호출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갔듯이 뷰 바디에서의 주황색 구간은 스위프트 UI가 예상한 렌더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각 아이템의 렌더링 공간들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메인 스레드의 작업을 살펴보면 각 아이템에서 이미지 로더에 로드 이미지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메인 스레드에서의 약 86%가 넘는 시간을 이 부분에서 점유했네요.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이미지 로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러오려는 이미지가 고해상도이다 보니 뷰 사이즈에 맞게 내부에서 다운 샘플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다운 샘플링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 작업인데 이를 뷰의 바디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메인 스레드에 부하를 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비동기 처리를 이용하여 메인 스레드가 아닌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도록 수정해 볼게요. 먼저 이미지 펑터의 다운 샘플 이미지 메소드를 with set continuation 메소드와 어싱크 키워드를 통해 해당 부분이 비동기로 동작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운 샘플 이미지를 호출하는 이미지 로더의 로드 이미지에서도 await 키워드를 사용하여 호출하도록 한 뒤 전체 메소드에 어싱크 키워드를 붙여주었어요. 이미지 로더를 변경하였으니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이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겠죠. 사용처인 아이템의 바디 내부에서도 선형적으로 다운 샘플링 이미지를 불러오던 구조에서 이미지라는 스테이트 변수를 두어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 프로그레스 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태스크 모디파이어를 통해 비동기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인스트루먼트 내에서 별다른 행위 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화면에서도 사용자가 인지할 만한 지연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비용이 비싼 작업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 처리를 통해 실행함으로써 메인 스레드에 부담을 덜어주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메인 스레드가 바쁜 경우에 발생하는 행에 대한 디버깅은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메인 스레드가 블락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행에서는 스레드 스테이트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이용하여 디버깅하는 과정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비슷한 생성을 요구하는 싱글톤 객체에 접근할 때의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메소드 호출 자체가 오래 걸렸던 아까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용 싱글톤 객체인 이미지 로더의 초기 생성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리팩토링에 썼던 로드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 로더 클래스를 살펴보면 지금은 이닛 내부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종의 사유로 블럭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이닛 단계에 의도적으로 스레드 슬립을 2초 동안 걸어준 후 앱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만 봤을 때는 아까와 같이 별다른 행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앱에서는 슬립이 걸린 2초 동안인 스크롤이나 버튼 등의 유저 액션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인스트루먼트에서도 이를 감지하여 주황색보다 더 긴 행을 의미하는 붉은색 구간의 행을 표시해주고 있죠. 이를 확대하여 메인 스레드 트랙을 살펴보면 이전 행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메인 스레드의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메인 스레드의 반응이 없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메인 스레드가 너무 바쁜 경우였고 두 번째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서 완료하는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이슈는 두 번째 상황을 가져간 것으로 이때는 메인 스레드의 CPU 활동이 없거나 미미하게 보여져 타임 프로파일러만으로는 디버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스레드 스테이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각 스레드의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로 메인 스레드가 블록되었을 때의 원인을 파악하기 좋은 도구인데요. 우측 상단에서 스레드 스테이트 인스트루먼트를 추가하고 다시 녹화해 보겠습니다. 다시 인스트루먼트를 녹화해 보면 상단 스레드 스테이트 트랙과 함께 메인 스레드 트랙에 스레드 스테이트 옵션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그래프 디스플레이를 스레드로 변경한 후 그래프를 살펴보면 행 구간 대부분 동안 메인 스레드가 블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블록 구간을 선택하면 블록된 원인이 하단 호출 트리브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태스크 슬립을 걸어뒀기 때문에 단순히 블락되었다고 노출되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인이 되는 시스템 콜 명칭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시스템 콜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측 백트레이스 뷰를 찾아보면 어떤 코드에서 블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슬립을 걸어두었던 이미지 로더의 이닛 부분에서 걸린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분명 뷰에서 쉐어드 객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불러올 때 await 키워드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에서 불러오도록 처리해 두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로더의 로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비동기를 통해 백그라운드에서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는 최적화된 상태로 동작합니다. 문제는 쉐어드 프로퍼티 자체가 스태틱 속성이다 보니 레이지하게 동작하여 처음 접근할 때 이미지 로더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미지 로더의 로드 이미지 메소드 자체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만 쉐어드 프로퍼티로 선언된 이미지 로더의 객체 자체에 접근하는 것은 메인 스레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화 프로세스가 동기적으로 진행되며 지연되다 보니 다른 셀에서 접근하는 쉐어드 프로퍼티 자체에 병목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닛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객체의 접근 자체가 안 되겠죠. 따라서 생성되는 동안 호출하는 메인 스레드가 블록되고 결과적으로 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성자 부분을 가볍게 만들거나 아니면 쉐어드 프로퍼티를 이렇게 비동기 메소드를 통해 가져오도록 하여 초기 객체 접근을 메인 태스크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 get instance라는 비동기 메소드를 만들어 쉐어드를 리턴하도록 리팩토링 하였어요. 이렇게 수정한 후 다시 인스트루먼트를 녹화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 감지되는 행 없이 잘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화된 인스트루먼트에서 메인 스레드는 여전히 블록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는데 왜 행이 없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OS는 사용자 입력이 없는 경우 할 일이 없을 때 실행을 멈추고 자원을 아끼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운영체제의 관점에서는 입력이 없어 차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저 액션처럼 입력값이 들어오자마자 깨어나서 처리하므로 이는 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위와 같은 케이스는 set 스테이트만 보는 것 대신 위와 같이 표시된 hangs 인스트루먼트와 같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행 발생 케이스인 메인 스레드가 블록되는 경우도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 비동기로 발생한 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위프트 태스크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이용하여 디버깅하는 과정과 스위프트 UI에서 태스크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행들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인스트루먼트를 보면 여전히 많은 메인 스레드 사용량과 오래 걸리는 렌더링을 의미하는 주황색 구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몇 번 화면 스크롤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간간히 마이크로 행들도 발견이 되고 있죠. 메인 스레드를 살펴보면 디스크립션 리스트 뷰 모델이 이닛되면서 리퀘스트 메소드도 같이 호출되어 메인 스레드의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닛 단계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메소드가 동기적으로 실행되므로 아까 이미지 로더와 마찬가지로 초기 생성 비용이 메인 스레드를 통해 소모되어 렌더링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뷰 모델의 이닛 시점이 아닌 현재 페이지의 태스크 모디파이어로 옮겨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뷰 모델의 리퀘스트 부분을 태스크로 옮겨서 비동기로 요청하도록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메인 스레드에 많은 리소스가 소모되어 마이크로행이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 앱에서도 화면이 나타난 직후에는 스크롤이 먹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볼까요? 행은 발생 원인과 시점에 따라 동기행과 비동기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동기행은 이벤트 처리를 위한 메인 스레드에서 진행하여 행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벤트 자체의 처리가 오래 걸려서 결과가 늦게 뜨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동기행은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처리는 빠른 편이나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작업으로 인해 이벤트가 처리되기까지 대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저가 버튼을 눌러 화면을 이동시킨 후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면서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아 비동기행 현상과 일치합니다. 만약 비동기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저가 이벤트를 여러 번 입력한다면 이벤트 처리 또한 중복으로 진행되어 화면이 여러 번 푸시되는 등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비록 이 시간 동안 유저가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행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비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겠죠. 다시 인스트루먼트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태스크 모디파이에서 호출했던 리퀘스트 메소드는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작성했던 코드지만 실제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스위프트 동시성 태스크가 기대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툴이 있는데 바로 스위프트 태스크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툴을 추가해서 다시 녹화해 볼게요. 인스트루먼트 결과를 살펴보면 스위프트 태스크 트랙과 더불어 이전에 보았던 스레드 스테이트처럼 메인 스레드 트랙에 드롭다운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태스크 스테이트로 변경하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행이 걸린 구간 동안 메인 스레드에 태스크가 길게 실행되었던 구간을 볼 수 있죠. 우측 헤비스트 스택 트레이스를 살펴보면 아까 점 태스크로 랩핑했던 리퀘스트 메소드가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되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태스크로 랩핑은 되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된 것일까요? 스위프트 UI 뷰 바디 게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인 액터가 상속되어 있어요. 태스크 모디파이어는 상위 맥락의 액터 태스크를 상속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디의 메인 액터를 상속받으면서 태스크 클로저에 있는 코드들도 기본적으로 모두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우리가 호출했던 리퀘스트 메소드는 어싱커웨이 처리를 하지 않는 동기적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었던 것이에요. 뷰 모델의 리퀘스트 메소드는 실제 앱의 네트워크 통신을 모방하여 내부 번들에 있는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서 디코딩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번들에서 내부 파일을 가져오는 것 또한 메인 스레드에 부담이 가는 무거운 작업이에요. 따라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의도했던 대로 데이터 요청 부분부터 번들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모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비동기 메소드를 리팩토링하여 수정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통신 부분을 담당하는 메소드들을 with checked throwing continuation으로 랩핑하여 비동기 함수로 동작하도록 수정한 뒤 이를 호출하는 뷰 모델의 리퀘스트 메소드까지 비동기 함수로 리팩토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뷰에 바인딩된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는 패치 메소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메인 액터 어노테이션을 달아주었어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페이지에서 어웨이 키워드를 통해 이를 호출하도록 수정하고 인스트루먼트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발생하던 마이크로 행들은 모두 사라지고 메인 스레드에서 진행되던 무거운 태스크들은 모두 다른 스레드 트랙으로 병렬적으로 실행되며 UI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짧은 태스크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장점이 잘 활용되고 있죠. 네, 준비된 예제에 대한 행 디버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아까 행 소개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타와 리즈 배포 후에도 행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시간 관계상 인스트루먼트처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단계가 끝난 후 실제 릴리즈가 되기 전 사용 환경에서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통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하여 배포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엑스코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테스트 디바이스에서도 온 디바이스 행 감지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기 설정의 개발자 설정에 가면 행 감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메뉴를 선택하면 행 감지 활성화 기능이 보이는데 해당 기능을 켜면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 목록이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발자 서명 앱이나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설치한 앱을 대상으로만 행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기능을 활성화한 후 목록에 있는 앱 중 하나를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다운받은 뒤 실제 행이 발생하는 구간까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행이 감지되는 순간 상단의 알림처럼 앱 이름과 함께 행이 지속되는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다시 개발자 설정의 행 감지 페이지로 가보면 하단에 방금 행을 감지함으로써 새롭게 사용 가능한 행 로그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행 지속 시간과 발생 시간, 그리고 로그 파일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로그 파일 모두 행 시점과 관련된 자세한 활동 로그가 담겨져 있는 파일로 텍스트 기반의 스핀 덤프와 인스트루먼트로 디버깅이 가능한 테일스핀 로그 파일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테일스핀 로그는 맥으로 내보낸 인스트루먼트로 열어서 해당 시점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여 행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스핀 덤프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울 때 사용하면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행 감지 기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나 엑스코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을 감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능은 iOS 16부터 지원된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출시 전 개발, 베타 버전에서 테스트를 한 뒤 발견하는 행들을 모두 전부 수정하고 이제 앱스토어에 릴리즈 배포하여 앱이 유저에게 전달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여러 테스트들을 거친 상태로 배포를 해도 실제 유저들의 환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위해 엑스코드 14부터는 엑스코드 오거나이저 기능을 통해 테스트 환경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던 다양한 유저 환경에서의 행 발현 현상이 집계되어 개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상단의 윈도우 오거나이저를 선택하여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엑스코드에서 오거나이저를 실행하여 좌측의 행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출시한 버전별로 유저에게 발생한 행 로고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앱이라 보안상 내용은 가려두었지만 각 로그에는 메인 스레드 스택에 추적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행 원인이 되는 코드와 지속 시간, 우측처럼 로그가 발생한 기기 및 OS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순서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면 디버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거나이저를 좀 더 편리하고 디테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제출 시 앱 심볼 파일인 dsim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심볼이 있으면 오거나이저 로그에 작성한 메소드 이름이 추가되어 더 편리하게 디버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오거나이저에서는 행뿐만 아니라 클래시 리포트 또한 제공해주며 배터리 소모량이나 디스크 사용량 등 앱이 유저로부터 사용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보며 앱 출시 후 해당 지표를 보고 개발자가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표들은 피드백 및 진단을 타사 개발자들과 공유하기로 동의한 유저들로부터만 집계된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행을 탐지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뷰 렌더링 횟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스위프트 UI는 동적 프로퍼티 값이 변경되거나 종속성이 변경된 뷰만 업데이트하는데 데이터는 값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복사본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뷰 스택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스택에 있는 변경된 값에 종속된 자식 뷰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지금은 이미지 디스크립션 아이템의 뷰 스테이트에 디스크립션 엔티티 이미지 디스크립션이라는 객체 전체가 의존성으로 엮여 있지만 실제 뷰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오리지널 디스크립션과 TLS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미지 URL 뿐입니다. 만약 뷰에서 사용되지 않은 TTS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새로운 객체가 업데이트된다면 실질적으로 변경된 뷰 부분이 없으므로 다시 뷰를 그리진 않겠지만 의존성으로 엮여진 아이템은 객체 전체가 변경된 것으로 인지하여 바디를 재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뷰에 대한 객체 의존성을 줄여서 꼭 필요할 때만 뷰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뷰 호출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존성으로 엮여진 부분을 쉽게 알기 위해 스위프트 UI에서는 underscore print changes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요. 뷰 바디 내부에 프린트 체인지스를 추가하면 바디에 접근할 때마다 왜 해당 뷰의 바디를 재호출했는지 콘솔에서 로고로 출력되어 변경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셀프 체인지드와 언더스코어 이미지 체인지드가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셀프 체인지드는 종속된 뷰 값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해당 로고를 통해 뷰에 종속된 외부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언더스코어가 붙은 로그는 해당 뷰에 있는 스위프트 UI의 동적 프로퍼티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더스코어 프린트 체인지스는 뷰에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종속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렌더링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메소드지만 주의할 점 또한 존재해요. 앞에 언더스코어가 붙은 것은 해당 메소드가 계속 존재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릴리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메소드는 디버깅에서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런타임 성능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메소드는 절대로 앱스토어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행을 없애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메인 스레드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들은 100ms 이하로 작업해야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객체의 비슷한 인스턴스화나 번들에서 값찾기, 힙 할당 반복과 같은 무거운 작업들은 작업 시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이동시켜 필요할 때에만 메인 스레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메인 스레드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스위프트 UI 뷰 바디 차원에서는 바디를 최대한 가볍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속성을 줄이고 바디 내부에서 무거운 문자열 보관이나 데이터 필터링과 같은 연산 등을 자제하며 잦은 렌더링과 동기적인 호출에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용도에 맞는 뷰를 쓰고 리스트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올바른 용법으로 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숨겨진 원인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 단계에서 인스트루먼트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찾아내어 리팩토링하였고, 테스트부터 배포 이후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여 행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개발하시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발표 내용은 개발 방법론이 위주가 아닌 행을 탐지하는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내용을 많이 담으려 욕심을 내다 보니 본질적인 내용이 많이 흐려져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흥미가 생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레퍼런스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럼 귀한 시간 동안 자리에 참석하여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KWDC 24 당신의 뷰가 버벅이는 이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